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판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정은 아까 위반했던 사례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규정을 세세히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 이런 게 고충화됐구나, 이런 사후적 해결 관점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구나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시사점을 얻으시는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판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소읽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을 고친다라는 관점에서 간단하게 갈등 현황을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6가지 기둥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둥축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 안에 기둥축이 이렇게 지지하고 받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나를, 우리 소송상으로 공격 방어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나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 기둥축이 바로 서 계시면 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무너지지 않으세요. 기둥축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그분의 허점을 공략하셔야 될 때 그분의 핵심 포인트, 곧 그 사람의 기둥축을 흔드셔야 그 사람의 주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6가지 기둥축을 잡아드릴 텐데 모든 사안을 접하실 때 1차적으로 이 6가지 기둥축을 꼭 참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 고유 업무 스타일이나 살아가심에 있어서 스타일이 계시겠지만 이런 6가지 기둥축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같이 가미시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판례 들어가기 앞서서 6가지도 너무 많으시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2가지 기둥축 먼저 말씀드리고 4가지 기둥축은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2가지 기본 전제사항 어떻게 보면 기억해 주십사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2가지 기둥축은 범위와 시기입니다. 범위와 시기인데 이렇게 글로만 보시면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세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드리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어떤 범위를 구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약속인 규약을 열어보시면 별표 2, 3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다거나 이런 중립적인 사안들도 있으시고 그런 일은 없으셔야겠지만 과태료를 부과받으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지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을 만약 보시게 된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 우리 한국어로 전화해서 설명드리면 그 범위가 있으신 거예요. 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4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범위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런 일도 없으셔야겠지만 자격정지나 영업정지가 일어날 때도 3개월 영업정지가 생길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범위가 있겠구나. 아니면 이제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면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때도 100만 원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50만 원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10만 원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범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적인 사안이 있어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그런 범위, 중립적으로 여기가 공용 부분이구나, 여기가 전유 부분이구나 이런 걸 특정할 때 범위가 있고 뭔가 지원금을 받을 때 본인에게 플러스 되는 방향으로 또 체크하셔야 되는 범위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런 사안을 접하실 때도 항상 이게 스펙트럼, 우리 범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맞는 그 기준표에 따른 것인가 이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정적으로 10만 원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했는데 그 범위 기준표를 보니까 5만 원만 부과하는 게 맞다든지 이런 걸 체크하실 때 기둥축을 세워두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용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법제처 사이트를 주요 선물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런데 연역이나 이렇게 판례를 체크해보는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이건 좀 불이익한 행위를 하실 때 특히 중요하신데 과태료 아니면 벌금형 둘 간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잠깐 묘사를 해드리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 형사처벌이 아니에요. 전과가 남지 않거든요. 근데 벌금형이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습니다. 근데 이 주된 차이점과는 변론으로 공통점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돼요.
내가 행위할 당시에 우리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도 이건 지금 하면 안 돼 라는 말씀을 누가 해주실 때 그 당시에 뭐 법규라든지 사회적 약속이 이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처벌을 하면 잘못된 처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이 되는 벌금형이든 과태료든 그 시점에 내가 행위할 시점에 그 후에는 그 법이 뭐 개정이 됐더라도 그 시점에 제재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과태료 아니면 뭐 형사처벌 이런 경우도 행위 시기 체크를 하실 필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어긋나게 체크하시면 이게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불이익한 것일수록 특히 이거 행위 당시에 법률이 어떤 게 있었는지 아까 원칙으로 근거 규정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와 시기는 제가 좀 이런 범위 스펙트럼이 있겠다라는 예시랑 실제 시행을 하실 때 이 행위 시의 법률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말씀을 드렸고 이 두 가지는 사안 보실 때마다 한번 의도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둥축이구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뭔가 사안을 마주하실 때 이거 범위가 여기까지가 맞나? 이 시행시가 지금 이때가 맞나? 이런 걸 체크하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외양간을 미리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범위와 시기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은 팁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글씨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과 절차, 근거 규정과 근거 자료입니다. 아까 설명과 좀 연장선상의 요약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모든 업무를 하실 때 내용과 절차 중에서 절차를 좀 미흡하게 생각하신 경향성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 뭐 해임, 해고, 그리고 뭐 해지 이렇게 우리가 좀 안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우리 분쟁 조정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분쟁화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뭐 해임, 해고, 해지 이런 경우를 말씀만 들어도 좀 무겁잖아요, 사안이. 그럴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업무상 횡령을 해서 해임을 한다. 뭐 업무상 횡령을 해서 해고를 한다. 아니면 뭐 그런 업무상 횡령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그래서 그 해지를 한다.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업무상 횡령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해임, 해고, 해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횡령한 거 맞네. 이렇게 다 객관적인 근거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대 위로 상정을 했을 때 어떤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어떤 법적 분쟁이 있으실 때에는 심판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셔야지 링 위에 선 당사자 입장에서 하시면 오로지 내 편을 향하는 그 근거를 찾기 일쑤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 말씀드리면 해임, 해고, 해지의 대상자가 그 아까 업무상 횡령이라는 해임, 해고, 해지 사유가 현저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보실 때 이 사람과 싸우는 해임을 진행한 사람, 해고를 진행한 사람, 해지를 추진한 사람 이 사람도 과연 절차상 적법했는지를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유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현저하게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횡령을 했기 때문에 위법한 게 있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해임 절차 그리고 해고 절차 그리고 해지 절차 뭐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판은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안으로 제가 풀어낼 수는 없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쟁점으로 법원에 가실 때 탄탄하게 기둥축을 세워두셔야 되는 쟁점은 내용이 현저하게 업무상 횡령이 있어서 이제 다 이겼어 이런 마음이시더라도 절차상으로 이 사람한테 해임 절차 아니면 해고 절차에 대해서 해지 절차상 정말 아무런 뭐 예고도 없고 그 소명 기회도 없고 일방적으로 그 해임, 해고, 해지를 진행해 버리시면 이쪽이 더 잘못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해고 무효 확인해소라든지 해임 무효 확인해소라든지 해지 무효 확인해소에서 우리 다 된 박상인데 갑자기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불똥이 튀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쪽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이거에 너무 자신만만하셔서 이쪽도 아예 절차를 아예 무시를 하셨다거나 절차를 좀 진행하는 듯 싶었지만 굉장히 그냥 슬쩍 그냥 거의 기회 부여 없이 슬쩍 그냥 뭉뚱그려 지나치고 말듯이 절차를 쓱 넘기셨다거나 이렇게 되면 심판자는 이 사람도 잘못했지만
이 사람의 잘잘못을 그래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이 사람이 더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잘 체크하세요. 내용은 꼼꼼히 정말 보시는데 절차에서 치명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으시게 되면 절차 위반하신 분을 더 심판이 안 좋게 보는, 결국 이제 법원에서 어떤 소송 현장을 보면 패소하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은 절차입니다. 절차. 그래서 아까 관리인 선임할 때 관리단 집회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있을 때도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 선임하여야 하는 건데 뭐 그런 것들 아까 제가 절차 부분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관리규약 설정 폐지 등에 있어서도 4분의 3이라는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라는 그 찬성 요건이 있으신데 그것도 절차 하자가 있을 때 다 잘못된 사례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묘사해드렸던 뭐 해임, 해고, 해지와 같은 사안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많이들 놓치시는 게 이 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같이 병행적으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과 근거 꼭 같이 가셔야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사안을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소문을 접한 바가 있어요. 어떤 변호사분께서 서면을 100페이지 이상 내셨어요. 근데 저쪽 상대방 변호사분이, 그러니까 요 링 무대 위에서 이쪽 변호사는 100페이지 이상을 써내셨고 이쪽 상대방 변호사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실 때 한 줄만 뚝 적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셨느냐, 이 한 줄만 적어내신 변호사분이 저쪽 변호사분의 서면상의 내용은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줄 적어내셨어요. 어디가 이겼을까요? 결론적으로는 100페이지 쓰신 분이 아니라 한 줄 적으신 분이 이겼어요. 그만큼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또는 판례, 그 뒷받침하는 증거, 입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 사이에 돈 빌려주실 때 차용증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차용증이 없고 뭐 계좌이체 내역도 없고 현금으로 주셨는데 아무런 증빙이 안 남아요. 근데 서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실 공방으로 결국에는 법적 공방으로 갈 때 아무런 물증이 없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아까 민사 대여금 부분의 설명이었다면 형사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이제 판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만 묘사를 해드리면, 민사는 어떻게 보면은 원고가 돼서 피고에 대해서 뭐 대여금 청구를 하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돈을 받게 돼요. 이득을 내가 봅니다, 원고가. 그런데 형사는 너의 죄를 알렸다 이런 느낌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이쪽을 공격하는 걸로 오지 뭔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민사를 가든 형사를 가든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지만 그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무사히 잘 넘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민사는 나에게 좀 이득이 되는 거고 형사는 좀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거고 이 방향성도 찾아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민형사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더라도 지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규정상으로 탄탄하게 맞는 주장 내용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말 있는지, 나의 설만 푸는 게 아니라 이걸 뒷받침하는 뭔가 문서가 있든 계약서가 있든 증인이 있든 뭐 이런 것들,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꼭 같이 체크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마음이 앞서서 시작하셨다가는 너무 힘든 과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충이 없으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 근거 규정과 근거 자료는 또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정 주장은 했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이 들어오면 아까 100페이지에 한 줄 그 싸움처럼 패소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법원을 상정한 경우긴 하지만 법원에 가시기 전이더라도 이런 지금 설명드렸던 범위와 시기, 내용과 절차, 근거 규정과 근거 자료 이 6가지 기둥축 중에 누락사항만 거의 없으시면 안전하시고, 반대로 이 중에 거의 하나라도 아니면 뭐 일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누락이 되시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꼭 아니시더라도 그 전 단계더라도 이런 6가지 기둥축을 여러분들 고유 업무나 고유 그 삶을 이어가실 때 함께 가미시켜서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관문이랄까요? 이런 6가지 기능축이 탄탄하든 탄탄하지 않든 어찌됐건 고충 해결을 해나가겠다 해서 사후적 해결 관점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처음에 이제 관리단이라는 테마부터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관리단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제 관리단이 어떻게 성립되는 단체인지 이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나와 있는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근거 규정이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판례를 해석적인 관점, 사례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많이 가져왔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3심제를 취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잘 아시다시피 대법원이에요. 근데 1, 2심인 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은 사실심, 그 다음에 3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 법원, 특히 하급심 법원, 아까 1, 2심이라는 사실심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에서는 위에 그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례를 굉장히 많이 존중합니다. 이게 뭐 전원합의체로 뒤집어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고 지방법원 판결도 있고 고등법원 판결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세 가지 그 3심, 1심, 2심, 3심 판결이 다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라고 어떤 증거처럼 내실 때는 대법원 판결을 내시는 게 좋고 실제 그렇게만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급심 판결만 있고 대법원 판결이 없으시면 하급심 판결을 붙여 내셔야겠지만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이 같이 있으시면 대법원 판결만 내시면 그건 모든 법관분들께서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내시라고 제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담아왔고 또 이거에서 나아가서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그 교재에도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고 제가 주요 참조 정보 마지막 페이지 정도에 이제 실어놨는데 여러분들께서 대법원 판결을 저처럼 지금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실 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고 포털 검색 엔진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뭐 2002-45284 판결이다 이러시면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2002-45284라고만 사건 번호만 검색하시면 이 판결의 전문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그 개요만 잡아드렸는데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부터 쭉 설명드리는 대법원 판결은 전문이 뜨니까 검색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언급되지 않아도 제가 지금 관리단에 대해서 테마에 들어와서 설명을 시작하는데 관리단 쟁점이 궁금하시다. 그럼 역시 반대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관리단 이렇게 검색하시면 한 몇백 가지 뜰 거예요. 그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판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판례를 가져온 건 강의를 드릴 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관리단 쟁점이나 관리인 쟁점이나 판례가 궁금하시다. 그럼 역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 사이트에 가시면 되니까 이따 마지막 시간에 선물 드릴 때 제가 화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보시면 어떠한 조직행위, 아까 제가 6가지 기둥축 중에서 절차 체크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아까 규약의 설정, 뭐 변경, 폐지에 있어서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이라는 어떤 찬성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관리단이 어떤 조직 행위를 거쳐야 되는 거냐, 절차가 필요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성립되는 단체다.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된 전유 부분에 구분 소유자를 포함하느냐라는 것도 쟁점이 됐는데 이 미분양됐더라도 그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도 당연히 성립되는 관리단에 포함된다. 그렇게 대법원 판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단의 정의에 대한 강의에 이어서 이런 판례가 있구나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사안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그 아까 규약을 정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규약도 있을 수 있지만 규약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어떤 회칙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 규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법의 체계를 그려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집합건물법도 집합건물법이 있고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있어요. 물론 집합건물에 뭐 이렇게 쭉 법명은 길지만 제가 약어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집합건물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체계를 잡아드리면 법이 더 상위법 그 다음에 시행령이 그 하위 규정인 셈인데
중요한 것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뭐 이런 식으로 하위 규정,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야 그 시행령상의 규정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아까 규약도 어떤 그 설정하고 변경하고 폐지할 때 그 찬성 요건이 필요하듯이 마찬가지로 법에서 시행령이라는 하위 규정으로 조문이 구체화될 때 우리가 법은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법에 모든 걸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막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좀 단순 명료하게 간단 명료하게 적기 마련인데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 뭐 우리 집합건물법 영역이 아닌 다른 뭐 공동체관리법 영역으로 가시면 시행규칙도 나와 있는데 하위 규정에 위임을 해서 다듬고 이렇게 체계도로 치면 조직도도 우리 그 위에 이제 사장님이 계시면 아래 부장님이나 직원분들 이렇게 조직도를 그려서 일하듯이 마찬가지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체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집합건물법은 이제 시행령까지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법 체계는 그렇고 우리의 그 집합건물이라는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규약이 있고 규약에 또 위임을 받으면 회칙, 뭐 이건 명칭은 딱 특정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사례에서 접한 것은 이 층별 번영의 회칙이라는 게 있었대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규약은 우리 법과 유사하게 우리 집합건물 안에서 제일 최고봉에 있는 약속인 것이고 그 약속을 더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움직이기 위한 회칙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데 마련을 하려면 이 상위에 있는 규약이 회칙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위임 규정을 규약에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임의로 회칙을 막 만드시면 이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떳떳하게 버티고 있는 규약이 있기 때문에 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을 때 시행령의 그 규정이 구체화되듯이 규약에도 뭐 이렇게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위임 규정이 있어야 회칙을 마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를 먼저 그려주시고 사안으로 들어가면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었어요. 이 사안은. 그래서 위임 규정에 따라서 회칙이 마련됐기 때문에 규약에 위임 규정 마련할 수 회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 있고 그래서 회칙 마련된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내용과 절차 같이 보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회칙이 오케이.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규약은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고 제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암기해서 설명드리면 몇 조지 이러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판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까 몇 조다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이 법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제가 아까 계속 그 실태조사 사례에서 찬성이 없었다 규약 그 설정 변경 폐지할 때 그게 바로 이 요건이거든요. 법 규정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찬성 요건도 이거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태조사 사례에서는 찬성을 거치지 않아서 규약이 잘못됐다. 뭐 이미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됐다 말씀드렸다면 이 사안은 여기까지 동그라미입니다. 그 4분의 3 이상이라는 찬성 요건까지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건 좀 결론적으로는 지금 법리상 순례대로 잘한 사안인 거예요. 요 액면 그대로 봤을 때는. 규약의 위임 규정이 있어서 회칙을 정하셨고 앞으로 그래서 집합건물 내에서 규약이 있으신데 세부적인 회칙을 정하셔야겠다. 그럼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는지 보시고 회칙 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세부 그 회칙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대신에 여기 보시면 이 회칙이 규약처럼 이런 그 찬성 요건을 만족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 찬성 요건을 동그라미가 되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업종 제한을 층별 번영의 회칙에서 정했어요.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 그래서 해당 층 구분 소유자들 간에 이 층별 번영의 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해서 뭐 이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안 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뭐 4층에서 이런 그 층별 번영의 회칙상에 그 서로 그 업종 제한에 관한 그 규정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럼 다른 층도 다 동의하겠다. 이 위임 규정에서 이 층별 번영의 회칙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유효한 거고 규약의 일부로서 이 회칙 규정상의 그 업종 제한 내용은 효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해당 층, 이런 어떤 업종 제한을 마련한 해당 층, 4층에서 마련한 이 내용은 나중에 특별 승계인, 이
4층의 어떤 경락, 뭐 경매 등을 통해서 경락인이 특별승계인으로 이어받게 될 수 있거든요. 구분 소유자의 개념을 특별승계인 개념으로.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또 효력을 미친다.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집합 건물 안에 규약이 있는데 이 업종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층별 변형의 회칙에서 이 부분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나 매개 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규약도 있는데 규약에 위임 규정이 있어서 4층에서 우리 업종 제한을 하겠다라고 이런 찬성 요건을 다 충족해서 유효하게 마련을 하면 그 4층에 대해서 업종 제한이 설정된 것은 다른 층도 다 동의하겠다라는 전제가 위임 규정에서 내포되어 있는 거고 요 4층의 업종 제한 규정은 나중에 경매를 받아서 받은 경락인이나 뭐 경락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다 업종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종으로 그 4층에서는 그 업종이 들어올 수 없게끔 막혀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법원의 어떤 법리를 보시고 응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집합 건물에서 그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층에 이 업종 제한이 들어오면 좋겠다 했을 때 규약에 제한할 수 있는 위임 규정에 매개 규정이 있으셔야 되고 이런 찬성 요건도 거치셔서 그러면 이제 다 오케이 되는 방향에서 안전하게 그 특별승계인 경락인이나 임차인한테도 요거 유효하게 그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짚어드린 단계를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업종 제한을 아까 4층에 걸어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사후에 변경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애당초 그 오케이를 했던 사람들이 당사자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원칙적인 합의가 필요한데 다만 구분 소유자나 요 수분양자, 여기 나와 있는 수분양자나 구분 소유자가 임차인 등에게 사전적, 그러니까 미리, 그다음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뭐 의결권, 어떤 이런 사후 변경하는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에는 임차인 등이 참여한 결의나 합의를 통한 업종 제한의 설정이나 변경도 가능하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원칙적으로 4층에 있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 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있으면 업종 제한을 아까 4층에 걸었었잖아요. 그거를 사후에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구분 소유자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들이 미리 포괄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당신이 그냥 의결해서 오세요라고 다 뭔가 수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대리권을 준다거나 위임을 한다거나. 근데 이것 좀 분명히 해두시려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할 때 소송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여러분들 위임 업무 등을 하실 때 대리권 수여 등 특히 위임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는 그냥 위임장 이런 식으로 서면으로 된 걸 남겨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구분 소유자거나 수분양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변경할 수 있게끔 이런 위임을 하신다거나 의결권을 하실 때 서면으로 된 위임장의 형태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니까 그 부분을 좀 저희 변호사들도 소송 위임장을 보통 수임할 때 그렇게 내듯이 법원에 내듯이 위임장은 서면으로 이 원칙을 기억해 두시면 좀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층별 업종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약의 위임 규정이 있어서 회칙에 정할 수 있는 게 그 찬성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오케이가 되시는데 이게 그 불변이 되지 않고 좀 변경하셔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실 때도 원칙적으로 하셔야 되는 스스로의 합의권자는 수분양자 구분 소유자지만 이분들이 위임이나 어떤 대리권을 수여했을 때는 임차인 등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렇게 단계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뭐 예외적인 상황들 그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용 전유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규약의 별표, 기준표를 보시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중립적인 범위도 체크하셔야 되는 사안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와 관련된 어떤 판례를 간단하게만 언급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규약에 명시되기 전에 애당초 이 분쟁이 규약과 무관하게 좀 분쟁이 초래될 때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 세대별로 그 고유의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하실 때는 원칙적으로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분 소유 성립 시점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구분 소유자 상호 간에 전유 부분 침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 구분 건물 성립할 당시 시점으로 보셔야지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관계 법령이나 분양 상황 등이 뭐 예를 들어서 사후 변경이 됐던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이 그 사후적인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도, 계단 등은 우리 함께 사용하는 공용 부분의 공간인데 거기에 뭔가 어떤 분이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런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인유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법 점유인 거랑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그 다른 구분 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뭐 어떤 이런 인유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전유 부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포인트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요즘에 좀 많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의결권 행사자를 정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 지분 과반수로서 의결권, 그러니까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거나 공유자 중에 전유 부분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그냥 의결권 행사자가 되게끔 이런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이게 혹시 규정화되어 있으면 좋으실 거고 만약에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 대법원 판결 2012-4985 이렇게 아까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에 검색하시면 쭉 전문이 뜨니까 이런 규정에 혹시 미비되어 있으면 그때는 판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판례면 딱 붙여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판례가 필요한 것이고 규정이 법 규정이든 규약 규정이든 명확히 돼 있으시면 그걸 원칙적으로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쟁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